안녕하세요. 내 마음속 책다방입니다. 오늘 내 마음속 책다방에서 읽어드릴 책은 제시카 바움 지음, 최다인 옮김, 도서출판 부키에서 펴낸 나는 왜 사랑할수록 불안해질까입니다. 나는 왜 사랑할수록 불안해질까는 미국에서 수천 명의 관계 고민에 답을 찾아준 심리치료사이자 커플 전문 상담가가 내담자들의 사례뿐 아니라 불안형인 본인이 불행한 연애와 이혼을 겪으며 몸소 깨달은 것을 바탕으로 쓴 책입니다. 연애의 과학이라고 할 성인의 낭만적 애착 이론에 따르면 우리가 영유아기에 관계 맺는 방식에서 생겨난 애착 유형은 성인이 되어서도 타인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관심과 애정을 갈구하는 불안형과 이를 거부하는 회피형은 겉으로는 정반대처럼 보이지만 실은 둘 다 상처 입은 영혼들입니다. 그리고 그 상처는 지금 눈앞에 있는 연인 때문이 아니라 어린 시절 양육자와의 관계에서부터 생겨난 것일 수 있습니다. 현재의 인간관계, 연애 고민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애착 패턴과 그 원인이 되는 과거의 상처를 알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책은 문제의 원인부터 상처를 알아차리고 치유하는 연습, 갈등에 대처하고 건강한 관계를 맺는 법까지 지금 연애로 불행한 이들에게 꼭 필요한 실용적 처방을 담았습니다. 남녀 심리, 연애 조언을 설파하는 온갖 소셜미디어 콘텐츠가 넘쳐나는 시대에 이것저것 떠돌며 근본적인 해결책은 얻지 못하고 불안한 마음만 가중되는 이들에게 이 책은 먼저 자기 내면을 돌보고 그 안에서 길을 찾도록 돕는 든든한 런닝메이트가 되어줄 것입니다. 그럼 이제 내 마음속 책다방 문을 열겠습니다. 나는 왜 사랑할수록 불안해질까? 제시카 바움 지음, 최다인 옮김. 1장. 우리는 사랑하도록 태어났다.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관계를 맺고자 하는 우리의 욕구가 지극히 자연스럽다는 점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타인과 친밀한 관계를 맺도록 만들어졌으니까요. 우리는 말 그대로 유일한 생명의 원천이자 삶 그 자체를 유지해주는 마법의 끈인 탯줄로 어머니와 몸이 연결된 채 태어납니다. 어린 시절에는 부모와 다른 가족에게 의지해야 살아남을 수 있고요. 자라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생존에 필요한 요소를 알아서 해결하게 될 때까지 자신을 챙기는 법을 배우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우리 사회는 자라서 어른이 되면 자주성과 독립심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지만 불안형 애착을 가진 사람의 내면에서는 관계에 필사적으로 매달리지 않으면 버려지고 만다고 속삭이는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사실 이 둘 사이의 적절한 중간 지점인 상호 의존의 청사진은 우리가 세상의 빛을 보기 전부터 이미 마련되어 있죠. 인간은 태어나서 세상을 떠날 때까지 항상 자신이 기댈 수 있는 동시에 자신에게 기대게 해도 될 만큼 안전한 사람을 찾아 손을 뻗는 사회적 존재입니다. 다른 사람과 진정으로 연결될 때 우리는 마음 깊이 안전하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나가 가족 바깥에서 관계를 맺으려 할 때 내가 믿고 감정을 내보이려는 사람이 우리 관계에 진지한지, 내가 열어보인 연약한 마음을 짓밟지는 않을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른이 된 우리는 이런 불확실성을 마주하면 과할 만큼 독립적으로 변해서 연결되고 싶은 욕구를 억누르거나 아니면 외로움으로 고통받는 마음을 달랠 임시방편으로 짧은 연애를 되풀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제 더는 나를 먹이고 입히고 재워줄 사람이 필요하지는 않지만 성인이 된 이후의 인간관계는 이와는 다른 하지만 똑같이 중요한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하나는 타인의 눈을 통해 자신을 바라보며 느끼는 든든함과 안정감, 다른 하나는 타인과 장기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맺는 데서 오는 만족감이죠. 가장 친밀한 관계,
즉 진정한 자신을 내보일 만큼 안전하고 편안하다고 느끼는 관계에서 우리는 더 깊이 있게 인생을 맛보며 진실한 자기 모습이 받아들여진다는 즐거움을 발견합니다. 이런 식으로 가까운 인간관계는 자신의 온전한 모습을 만나게 해주는 거울 역할을 하죠. 온전한 자신을 찾아 안정감을 느끼면 자신의 숨은 욕구를 알아내 그것을 채우려고 노력하는 동시에 세상에서 당당하게 자기 영역을 표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냥 자기 자신으로 있어도 된다는 허락만큼 인정 욕구를 채워주고 사람을 자유롭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건강한 관계에서는 아무 조건 없이 인정과 공감을 계속 주고받으면서 서로 이런 허락을 건넵니다. 이런 관계에서는 갈등마저 공감과 이해를 쌓아 더욱 가까워질 기회로 볼 수 있죠.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친밀한 관계를 편안하게 받아들이고 더 쉽게 애정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하지만 자라면서 부모에게서 혹은 문화에서 받은 영향 탓으로 이렇게 안정되고 건강한 애착을 형성하는 데 애를 먹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무관심 속에 어린 시절을 보내며 혼자 알아서 하는 데 익숙해진 사람도 있죠. 아니면 간헐적인 보살핌밖에 받지 못해 애정이 늘 충분히 주어지리라 믿지 못하고 한 조각의 관심에도 불안해하며 매달리는 사람도 있고요. 관계의 토대가 불안정한 집안 위에 세워졌다면 먼저 그런 핵심 상처를 치유해야 우리가 바라는 안정된 관계를 이룰 수 있습니다. 애착 이론이란 인간이 유아기의 관계를 맺는 방식에 관한 과학적 접근법인 애착 이론은 1950년대에 심리학자 존 볼비가 처음 개척했습니다. 볼비의 설명에 따르면 인간은 누구나 아기일 때 기본 욕구를 채우기 위해 보호자에게 의존하며 보호자가 아이의 욕구에 관심을 보이는 방식에 따라 애착 유형이 생겨납니다. 이 유형은 어린 시절은 물론 성인기까지 우리가 타인과 소통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죠. 볼비와 그의 동료 메리 에인스워스는 애착 유형을 불안, 회피, 안정의 세 가지로 분류했습니다. 이 세 가지 관계 패턴을 이해하는 것은 커플 상담사로서 내가 하는 일의 토대를 이룹니다. 첫 결혼이 고통스러운 이혼으로 끝난 이후 나 자신의 연애 성향을 파악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되었고요. 감정적으로 바닥을 치고 나서야 나는 달라져야 할 때가 왔음을 알았죠. 불행의 핵심에 불안형 애착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면서 평생 나와는 인연이 없었던 내면의 안정감을 다질 필요가 있음을 깨달았던 겁니다. 앞에서 설명했던 대로 부모가 일관성 없이 들쑥날쑥 관심을 보이는 것을 경험한 불안형은 늘 버려질까봐 두려워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연애에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는 경향이 있죠. 연결을 유지하고자 하는 이런 욕구는 종종 사랑하는 사람을 감정적으로 숨막히게 하기도 합니다. 이들은 상대가 자신에게 쏟는 관심의 수준에 끊임없이 집착하지 않고는 못 배기기 때문이죠. 상대가 거리를 두기 시작하면 자신은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는 감정이 수면 위로 올라옵니다. 자신이 사랑받을 만한 사람임을 증명해줄 관계를 찾아 하염없이 헤매지만 두려움과 불안 탓에 계속 확인받으려고 욕심을 부리다 결국 스스로 가장 두려워하던 대로 버려지는 결말을 맞고 말죠. 한편으로 회피형에 속하는 이들은 관계가 가까워지려는 낌새만 보여도 냅다 탈출 버튼을 누르고 싶은 강렬한 충동을 느낍니다. 이 경우에도 나는 내게 필요한 사랑을 받지 못할 거야 라는 핵심 신념은 똑같지만 이 믿음의 원인은 아이의 감정적 욕구를 채워주지 않는 태도를 일관성 있게 유지한 부모입니다. 자연스럽게 이들은 스스로 알아서 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독립성과 자급자족을 그 무엇보다 소중히 여기는 법을 배우죠. 어차피 자신의 감정적 욕구를 채워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니까요. 반면 안정형은 친밀한 관계를 더 편안히 받아들이고 자신의 감정적 욕구가 채워지리라 믿습니다. 어린 시절 이들의 부모는 일관성 있게 애정과 보살핌을 제공했고
그럼으로써 너는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야 라는 뜻을 전했죠. 덕분에 이들은 건강한 상호 이전 관계를 기대하고 원하는 성인으로 성장합니다. 나다움을 잊지 않은 채 상대에게 사랑과 지지를 표현할 줄 알기에 관계가 끝나버릴까 두려워하지 않고도 긴밀히 연결된 상태와 좀 더 자신에게 집중하는 상태를 쉽게 넘나들 수 있습니다. 어린 시절 한 가지 이상의 애착 유형을 경험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어쩌면 어머니는 불안하고 일관성 없는 모습을 보이고 아버지는 신문 뒤에 숨어 침묵을 지켰을지도 모르죠. 우리 내면에는 이런 두 가지 패턴이 다 들어있고 지금 누구와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 그중 하나가 겉으로 드러나기도 합니다. 친구나 연인이 자신에게 매달린다는 느낌이 들면 아버지가 보였던 회피가 발동해서 거리를 두게 되죠. 반대로 멀어지려는 성향이 있는 사람과 사귀고 있다면 어머니가 보였던 불안이 갑자기 튀어나올지도 모릅니다. 이 책을 읽으며 함께 문제를 풀어나가다 보면 여러 상황에서 자신이 보이는 성향과 패턴, 욕구를 더 명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당신이 어떤 낭만적 파트너를 원하는지도 더 자세히 알게 되죠. 안정적 보살핌을 받고 자란 이들도 왜 자신이 여전히 때때로 불안한 감정을 느끼는지 의아하게 여기기도 합니다. 친밀한 관계에서 거리를 두려는 성향이 강한 상대를 만나면 누구나 불안을 느낄 수도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런 불안은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더 신경 쓰라고 알려주는 맞춤형 조기경보 같은 것이니까요. 이 점을 알고 자기 감정을 살피면 애착이란 늘 두 사람이 함께하는 경험임을 잊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애착 유형 가운데 어느 하나가 다른 것보다 더 낫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관계를 맺는 방식은 우리 자신을 자기답게 하는 요소 중 하나죠. 불안이든 회피든 안정이든 우리가 타인과 연결되는 방식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족 등 주변 환경에 맞춰 최선을 다해 적응한 결과니까요. 진짜 필요한 것은 무언가를 하루아침에 바꾸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보살피면서 자신의 애착 유형 특유의 욕구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는 데 있습니다. 그래야 자기 모습 그대로 행복해지는 관계를 맺는데 집중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 책에서는 불안형 애착을 주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제목을 보고 마음이 끌려 이 책을 집어들었을 당신이 가장 깊이 공감할 게 틀림없는 바로 그 유형이죠. 당신은 아마도 몇 번이고 상처받은 마음을 달래며 왜 나는 자꾸 혼자 있기를 좋아하거나 자기밖에 몰라서 내 감정적 욕구를 채워주기는커녕 나를 이해하지도 못하는 것 같은 사람만 만날까 한탄했겠죠. 당신이 보기에 연애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고 사랑받기 위해서는 자기가 가진 모든 것, 때로는 그 이상을 내놓아야 한다고 생각하죠. 관계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야말로 가치 있다고요. 설득력 있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이건 사실 사랑에 빠져 자신을 잃어버리는 지름길입니다. 낭만적으로 들릴지는 몰라도 성인의 친밀한 관계가 해야 할 진짜 역할인 자기 발견과 수용으로 가는 탄탄대로와는 정반대로 향하는 길이죠. 가까워지려 할수록 멀어지는 관계. 성인의 낭만적 애착 이론을 1980년대에 처음 내놓은 이들은 심리학자 신디 하잔과 필립 R. 쉐이버입니다. 이들의 획기적 연구에서 우리 중에 56%가 안정형에 속하며 25%는 불안형, 19%는 회피형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후 수십 년이 흐르면서 이 비율은 약간 달라졌는데요. 일상생활의 스트레스가 심해진 탓인지 안정애착은 줄어들고 불안정애착 두 가지는 늘어났죠. 하잔과 쉐이버는 어린 시절의 애착 경험이 성인기의 관계, 특히 가장 친밀한 관계에서 우리가 취하는 태도에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도 알아냈습니다. 관계가 친밀해질수록 어린 시절 애착에 품었던 기대가 자극된다는 뜻이죠.
이 연구는 특정한 애착 유형이 서로 끌릴 가능성도 제시했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대로 불안형과 회피형은 서로 끌릴 때가 많습니다. 회피형은 자신이 무슨 수를 써서라도 피하려 하는 것, 즉 친밀함을 간절히 원하는 불안형에게 매력을 느낍니다. 한편 불안형은 회피형이 줄 수 없는 것, 즉 안정감을 애타게 갈구합니다. 나와 전 남편의 관계를 예로 들어 이런 관계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죠. 처음 만났을 때는 모든 게 다 좋았습니다. 그는 사려 깊었고 재미있는 데이트 계획을 잔뜩 세워왔죠. 무엇보다 내게 일관성 있게 관심을 보였습니다. 감정을 솔직하고 자유롭게 표현하며 서슴없이 나를 사랑한다고 했죠. 하지만 우리가 가까워질수록 관계에 대한 각자의 두려움이 점점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 두려움은 우리의 애착 유형에 따라 각각 다르게 나타났고요. 두려움을 느끼면 그는 뒤로 물러나는 반면 나는 안정과 확신을 얻으려고 덤벼듭니다. 불안 탓에 내가 그에게 손을 뻗을수록 회피가 그를 뒤로 잡아당기죠. 그가 멀어지는 것을 느끼면 나는 공황 상태에 빠져 문자 메시지를 연달아 몇 개씩 보내는 등 그의 관심을 끌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그러면 회피 모드에 들어간 그는 내 집착과 감정 표현 양쪽에서 위협을 느낀 나머지 마음의 문을 닫고 연락을 차단해버립니다. 그런 다음 헤어지자는 말을 꺼내고요. 시간이 지나서 부담감이 덜해지면 그는 내가 자기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떠올리게 되죠. 그러면 다시 나한테 돌아와서 150%의 관심을 쏟아붓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원래대로 돌아가는 순간 이 격렬한 밀고 당기기는 처음부터 다시 반복됩니다. 이 시나리오에 무릎을 치며 공감하시나요? 아마 그럴 겁니다. 불안형은 대부분 이런 악순환에 매우 익숙하니까요. 우리는 두려움에 잘 휘둘리는 사람들이고 어떤 대가를 치르든 관계를 꼭 붙들고 놓지 않으려고 가진 애를 쓰죠. 이런 말을 들어봤을 겁니다. 난 나를 잘 챙겨주는 남자가 좋아. 혹은 일단 결혼만 하면 다 괜찮아질 거야. 건강한 관계가 한 사람에게서 최고의 모습을 끌어내는 것은 사실이지만 낭만적 파트너가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라는 뜻이 담긴 이런 표현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다 보면 짝을 찾겠다는 마음은 곧 자신에게 부족하다고 여기는 무언가를 손에 넣으려는 필사적인 탐색으로 변하고 말죠. 나를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한, 그러면서 만족스러운 친밀감을 공유하는 여정으로 관계를 바라보는 대신 자신을 완성해줄 연인을 갈구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상대의 에너지에 의존하기 시작하고 결국 그 사람의 사랑과 관심이 없으면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지경에 이릅니다. 어려울 때 자신의 내적 자원을 활용하는 대신 그 사람에게 나를 다시 채워달라고 하는 거죠. 실제로 얼마 동안은 이 방법이 통합니다. 안정감을 느끼는 동시에 슬슬 이 안정감을 잃을까봐 두려운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 우리는 자신에게 이렇게 되뇌죠. 이 사람이 바로 내가 찾던 사람이야. 여기에는 곧바로 이런 생각이 따라옵니다. 그가 떠나면 난 살 수 없어. 이 사람을 꼭 붙잡아야 해. 그래서 이런 상실을 막으려고 자신이 그에게 의지하듯 그도 나한테 의지하기를 바라며 자신을 완전히 내팽개치고 상대의 욕구를 우선시하게 됩니다. 의뢰 연애. 자신을 잘 챙길 줄 아는 사람처럼 보였던 내담자 샘의 이야기를 살펴봅시다. 광고업계에서 일하던 샘은 활달하고 사교적인 여성이었습니다. 자신이 늘 꿈꿔왔던 이상형인 마크와 만나기 시작했죠. 그는 잘생기고 직업도 좋고 다정하고 재미있었어요. 샘은 금세 푹 빠져들었습니다. 마크 또한 샘에게 잘 맞춰주었고요. 고급 레스토랑에 데려가고 하루에도 여러 번 문자를 보내고 샘의 가족에게도 잘하고
심지어 두 사람의 미래를 이야기하기도 했죠. 두 사람은 모든 것을 함께 했습니다. 샘은 원래 다니던 운동 강습마저 그만두고 마크가 계획을 세워오기만 기다렸죠. 친구들 모임에도 빠지기 시작하고 주말마다 언니를 만나러 가던 것도 듬성듬성해졌습니다. 샘이 마크에게 깊은 애착을 느끼면서 자기 삶의 소중한 부분을 너무 많이 포기하고 있다는 게 내 눈에는 뚜렷이 보였죠. 샘은 마크가 원하는 것을 해주려고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었습니다. 두어 달이 지나자 샘은 마크가 운명의 짝이라고 100% 확신했는데 그 순간 마크는 몸을 뒤로 빼기 시작했습니다. 온종일 샘의 안부조차 묻지 않고 주말이면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고 뭐가 달라졌는지 샘이 물어도 대답하려 하지 않았죠. 아마 마크 자신도 왜 멀어지는지 이유를 설명할 수 없었을 겁니다. 샘의 집착이 그의 어린 시절 경험을 상기시켰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을 테니까요. 나는 샘이 천천히 무너지는 과정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샘은 뭐가 어떻게 된 건지 이해하지 못하고 이런 말을 했죠. 나는 마크를 위해서 내 삶을 완전히 바꿨다고요. 나한테 결혼하자고 할 줄 알았어요. 그 사람 없이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마크는 샘이 이성을 잃는 것을 보고 한층 더 움츠러들었습니다. 점점 나락으로 떨어지는 샘의 모습은 내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샘은 직장에서도 예전만큼 최고의 실력을 발휘하지 못했어요. 처음에는 샘이 제 짝을 만났다고 축하해주던 가족과 친구들도 샘이 마크와 사귀면서 그들에게 소홀히 대하자 몹시 서운해했고 사이가 예전 같지 않았죠. 샘의 자신감도 크게 꺾였습니다. 샘은 점점 더 불안해하며 자신을 믿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마크는 결국 샘을 완전히 떠났고 샘과 나는 한동안 그녀의 내면을 추스르느라 애를 써야 했죠. 되돌아보면 이 관계의 배경에는 늘 희미한 불안이 깔려 있었습니다. 연결되고자 하는 샘의 절박한 욕구는 영유아기와 그 이후까지 일관성 있는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불안과 불확실성에 맞닥뜨리며 형성된 애착 유형의 특징입니다. 그런 과정을 겪으며 샘의 신경체계는 안전함, 그리고 그때그때 자기 욕구를 채워줄 주 양육자로 샘 자신이 택한 사람의 관심을 쫓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에는 마크였죠. 불안형 중에는 극도로 민감한 애착체계를 가진 탓에 자기 시간을 전부 연인에게 투자하는 것을 기본으로 삼고 다른 욕구와 중요한 일은 모조리 제쳐두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건 사실 매우 이치에 맞는 이야기입니다. 자라면서 일관성 없는 애착관계를 경험했다면 어른이 되어서도 관계를 맺을 때 또 그런 일이 일어날까봐 마음을 졸이며 살아가게 됩니다. 어릴 때 겪은 일을 생각하면 예민하게 구는 것도 당연한 일이죠. 그 결과 항상 신경을 바짝 세우고 상대의 기분을 살피며 뭔가 잘못될 기미가 없는지 끊임없이 경계하느라 연애 초반에 잠시 느꼈던 안정감마저 잃어버립니다. 버려질지도 모른다는 신호가 하나라도 눈에 띄면 신체적 고통마저 느끼는 상태가 되죠. 안정형인 사람이라면 연인이 문자에 즉시 답하지 않아도 일하느라 바쁜가 보네 라고 생각하겠지만 불안형은 곧바로 이런 생각을 떠올립니다. 그는 내 생각만큼 나를 사랑하지 않나 봐. 우리 관계는 뭔가 잘못됐어. 이 또한 불안형에게는 말이 됩니다. 어릴 때 이미 관계란 믿을 수 없다는 것을 배웠으니까요. 전 남편이 거리를 둘 때 내 느낌이 어땠는지 이야기했던 것 기억하시나요? 무언가가 내게서 뜯겨나가는 것처럼 간이 철렁했다라고 했죠. 안정과 관련 있는 인간의 두 번째 뇌는 복부에 있다고들 합니다. 이 극적인 감각이 내가 버려질 엄청난 위험에 처했다고 느낀다는 사실을 알려준 셈이죠. 일단 이런 느낌이 들면 이성적 사고는 저 멀리 사라지고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투쟁 도피 본능의 스위치가 켜집니다.
그리고 자기 딴에는 상대와 연결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고 여기는 행동이 튀어나오기 시작합니다. 끊임없이 문자 보내기, 자기 잘못도 아닌 일에 사과하기, 심지어 스토킹에 이르기까지 문제를 해결하고 관계를 회복시킬 수만 있다면 무슨 일이든 하려 하죠. 나는 예전 남자친구가 문자에 답을 하지 않자 곧장 차를 몰고 그의 집으로 쳐들어가서 그를 찾아내려 했던 적도 있습니다. 어떤 관점에서 보면 이런 행동이 지극히 비이성적일지 모르지만 내 어린 시절의 경험과 유기공포라는 관점에서는 완전히 말이 됐던 거죠. 물론 결과적으로 그를 더 멀어지게 하는 확실한 방법이 되긴 했지만요. 예민하기 짝이 없는 내 애착체계는 그저 내가 안정감을 느끼게 하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것뿐입니다. 불안 애착 스위치가 켜질 때, 이상적으로는 우리가 자기 모습 그대로 있어도 괜찮다고 느끼게 해주는 것이 인간관계의 역할이지만 불안형 애착이 활성화되면 몸 전체가 불편하게 느껴집니다. 전 남편이 멀어질 때마다 극단적 신체 반응을 느끼며 나는 내가 미쳐간다고 생각했습니다. 나중에야 내 신경체계가 사랑하는 사람과의 연결이 끊기거나 거리감을 느낄 때 그런 식으로 반응하도록 만들어졌을 뿐임을 알았죠. 자율신경계의 작동 원리를 이해하면서 자신이 왜 그랬는지 공감할 수 있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른바 다중미주신경 이론을 제시한 과학자 스티븐 포지스 박사는 이 상황을 명확하게 정리해 줍니다. 포지스의 말에 따르자면 관계 맺기는 생물학적 필연입니다. 다시 말해 인간은 심리적으로는 물론 신경생물학적으로도 관계를 원하도록 타고납니다. 이 점을 아는 것이 왜 그리 중요한지 살펴보기로 하죠. 위험 신호에 반응하는 몸. 자신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타인과 연결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자율신경계의 임무입니다. 인간으로서 살아남으려면 부족이나 집단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져야 했던 진화 과정을 거치며 자율신경계는 세 갈래로 나뉘어 발달했습니다. 미주신경으로 불리는 이 신경계의 영향으로 인간은 내부와 외부 세계의 자극에 세 가지 각각 다른 방식으로 반응합니다. 포지스는 이 과정을 신경지라는 용어로 설명합니다. 간단히 말해 우리가 안전하다고 느껴도 되는지 아닌지 자율신경계가 알아서 파악한다는 뜻이죠. 신경계는 마치 주변 환경을 끊임없이 탐지하는 레이더처럼 움직이며 무의식적으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너는 내 편이니? 여기에는 이런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너는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니? 나에게 집중하고 있니? 내 등 뒤를 맡겨도 될까? 우리가 싸우더라도 내게 등 돌리지 않을 거니? 이 레이더가 상황이 안전함을 알리면 자율신경계 가운데 우리가 타인에게 따스한 애착을 느끼도록 해주는 몸 안면, 즉 배측 미주신경이 활성화됩니다. 이를 배측 상태라고 하죠. 이 상태에서는 상대의 말에 귀 기울이고 목소리가 부드러워지고 눈가의 근육이 이완되고 얼굴은 유연하고 표정이 풍부해져 감정을 더 잘 전달할 수 있게 됩니다. 말을 하지 않아도 이런 신체적 변화는 다른 이들에게 가까이 와서 마음을 열고 상호작용해도 안전하다는 신호를 보내죠. 이런 상태는 거짓으로 꾸며낼 수 없습니다. 타인이 옆에 있어도 안전하다고 느낄 때만 이런 변화가 일어나니까요. 그 말은 반대 경우도 참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위협을 느끼면 배측 상태가 중단되고 소통할 수도 없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전 남편이 멀어질 때마다 내가 겪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자신이 버려지고 있음을 감지하자 다른 갈래의 자율신경이 활성화되어 나는 교감신경 흥분이라 불리는 상태가 되었죠.
외부의 위협에서 나를 안전하게 지키도록 설계된 이 활성 상태는 흔히 투쟁 도피 반응이라고 불립니다. 우리 귀는 이제 위험을 감지하는 데 집중하느라 사람들의 말에서 미묘한 의미를 짚어내지 못합니다. 눈가의 근육이 수축하고 눈초리도 날카로워집니다. 목소리는 위험을 알리는 특정한 어조를 띠게 되죠. 전 남편과의 관계에서 내 이런 반응은 끊임없이 문자 보내기, 쫓아다니기 등 그의 관심을 끌기 위한 갖가지 행동으로 이어졌습니다. 더 나쁜 것은 우리가 교감신경 흥분 상태에 들어가면 주변 사람도 거기에 자극받아 비슷한 반응을 보인다는 점입니다. 인간의 신경계는 지극히 민감하며 주위 사람과 공명하도록 만들어져 있기 때문이죠. 내가 전 남편에게 위험 신호를 보내자 그도 거기 맞춰 투쟁 도피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내 성향은 그를 가까이 붙잡아 두려고 애쓰며 행동에 나서서 투쟁하는 것인 반면 그가 학습한 반응은 도피였습니다. 이제 우리가 생명을 위협받는다고 느껴 겁에 질리고 무기력해졌을 때만 활성화되는 자율신경계의 세 번째 갈래를 살펴볼 차례입니다. 요람 안에서 아기가 울고 또 우는데 아무도 오지 않는 장면을 떠올려 보세요. 아기는 교감신경 흥분 상태에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러다 시간이 지나면 조용해지죠. 도움의 손길이 오리라는 희망을 버린 아기의 자율신경계에서 몸 뒷면의 등축 미주신경이 활성화된 겁니다. 심각한 위험이 예상될 때 우리 몸은 에너지 소비를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 호흡과 심장 박동을 포함해 모든 신진대사를 느리게 합니다. 얼굴은 창백해지고 우리는 자신을 최대한 작고 눈에 띄지 않게 만들면서 주변 세상과의 연결을 끊기 시작합니다. 어쩔 도리가 없는 상황에서 이런 사라짐은 환경이 더 나아질 때까지 자원을 아끼는 일종의 동면이라고 볼 수 있죠. 예를 들어 연애를 하면서 나는 감정적으로 구는 것이 너무 수치스러워 차라리 감정이 없어져 버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요람 안에서 울다 지쳐 무기력해지고 마는 아기처럼 내가 상대의 반응을 끌어내기를 포기했기 때문에 등측 신경이 활성화되었고 그 결과 감정을 닫고 숨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는 사실을 나중에야 알게 되었죠. 흥미로운 것은 이 모든 자율신경 반응이 외부 세계와 내부 세계 양쪽의 상황에 맞춰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외부적으로 보면 내 교감신경이 활성화된 것은 전 남편의 행동으로 두려움이 자극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는 내 내면 상태, 즉 어린 시절의 경험을 기반으로 내가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항상 멀어진다고 믿는 잠재의식 속 핵심 신념에 따른 반응이기도 했습니다. 강력한 신체 반응 탓에 나는 그런 식으로 행동했고 남편은 남편대로 어린 시절 경험 탓에 점점 더 멀어진 것이죠. 이제 내 마음속 책다방 마칠 시간이 되었네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새로운 책을 가지고 다시 인사드릴게요.